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생 끝에 아들을 번듯한 성인으로 길러냈고 이제 아이가 가정을 꾸렸으니 남은 날들은 평온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아들은 갑작스레 집을 넓혀야 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질문 하나를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돌아온 며느리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어머니가 품고 있던 핏줄에 대한 마지막 환상마저 도려내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관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갑을 닫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운명은 소리 없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물었을까요? 며느리의 반응은 왜 그리도 서늘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정은 단 한 번의 대화로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존엄과 계산, 그리고 각성에 관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명자, 올해 65입니다. 고향은 부산 영도입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4층짜리 낡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르고 긴 계단을 오르려면 중간에 두어 번은 쉬어야 숨이 트이는 그런 집이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집안일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 아이까지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퇴직하던 날 뒤를 돌아보니 제게 남은 건 이 낡은 집 한 채와 아들 김민석 뿐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제 목숨과도 같은 외아들입니다. 그 시절엔 산후조리원도 도우미 이모님도 없었습니다. 저는 포대기로 아이를 업고 수업을 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도 행여나 등 뒤에 아이가 올까봐 노심초사했었죠. 그때의 저는 나 자신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을 잘 키워내면 이 녀석이 늙은 어미의 고생을 기억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서울의 한 건설 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출세라 할 순 없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죠. 결혼한 지는 3년이 다 되어갑니다. 며느리 이지혜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인데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달콤하지만 눈빛엔 어딘가 모르게 계산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인 일산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 소식도 아직 없었죠. 지난 설 명절에 내려왔을 때 며느리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고개를 저으면서 넌지시 제 연금 사정을 물었습니다. 어머님, 퇴직연금 나오시는 걸로 생활은 좀 어떠세요? 저는 별말 안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습니다. 퇴직 후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공과금 내고 아끼고 아껴 생활하면서 은행에 1억 원짜리 정기 예금을 하나 들어두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모은 목돈이었죠. 그리고 입출금 통장에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쓸 2억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민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기 예금은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고 아들도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부산에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잡채도 갓 무쳐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감이 좋지 않았죠.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서두를 이렇게 떼는 법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니? 말해보렴.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 문제예요. 집 문제라니. 지혜가 그러는데 이제 집을 좀 넓혀가지 않으면
아이 낳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해서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생각은 아직 없다더니 지금 당장 임신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는 해야죠.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옮겨서 나중에 엄마가 서울 오셔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하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돈 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데? 아들은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대출은 알아봤는데 계약금이랑 잔금 치르려면 딱 1억이 모자라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요. 차용증이라도 쓸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굴러다니는 밥알을 씹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새 집에 내 방도 있니? 아들은 잠시 멍해지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죠. 방이 3개라고 했지. 안방은 너희 부부가 쓸 테고 하나는 미래의 아이 방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때 가서 봐야죠. 엄마 서울은 습하고 공기도 안 좋아서 잠자리 불편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애초에 저를 모실 생각 따윈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 그 집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죠. 그래, 알았다. 근데 내 정기예금 통장 도장이 안 보이네.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할 것 같으니 며칠만 기다려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거절하거나 시간을 끌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재발급 금방 되잖아요. 제가 같이 가요. 아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정전된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삐그덕거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면 언젠가 그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랐고 변해버렸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1억 원을 줘버리면 제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병이라도 들면요. 정말 그들이 서울로 이사가고 저를 이 낡은 집에 버려두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 1억 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요. 다음 날 민석이는 저에게 점심을 사겠다며 부산역 근처의 고급 일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돈을 재촉하러 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어머니와 오붓하게 식사하고 싶어서라더군요.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말이 번지르르 할수록 목적은 분명하다는 것을요. 식당에 도착하니 며느리 지혜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단정한 옷차림에 백화점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들고 있더군요. 어머님, 이거 유명한 롤케이크예요. 요즘 주무시는 건 좀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얘가 언제부터 내 잠자리를 신경 썼나 싶었습니다. 예전엔 간장 한 병 사다 달라고 해도 사흘을 미루던 아이였으니까요. 고급스러운 룸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니 민석이가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모처럼인데 좋은 거 드세요. 저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그들이 본론을 꺼내길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석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봐둔 집이 분당 판교역 근처예요. 지은 지 15년 된 아파트인데 방 3개고 가격이 15억 정도 해요. 저희가 모은 돈이랑 대출까지 다 끌어모았는데 딱 1억이 부족해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입안에 든 장어를 아주 천천히 씹으며 대답을 미뤘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예금 만기된 거 있는 거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 돈 저희가 꼭 갚을게요. 차용증 써드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그 애들도 할머니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나중에 서울 올라가면
지낼 곳은 있니? 지혜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가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서울은 날씨도 안 좋고 게다가 어머님 친구분들도 다 부산에 계시는데 올라오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내 말은 그 집에 내 방을 하나 비워둘 거냐는 뜻이다. 이번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쳐다보았고 민석이는 메뉴판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이 3개라고 했지. 하나는 너희가 쓰고 하나는 아이 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로 꾸밀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오신다면야 방을 비울 순 있죠. 하지만 정말로 올라오실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 속에 숨겨진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참치, 뱃살, 전복죽, 한우 초밥까지 화려한 음식들이 상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먹었고 그들은 아주 부지런히 떠들었습니다. 집 구조가 어떻고 학군이 어떻고 대출 이자가 어떻고 저는 조용히 듣기만 했지만 마음속에는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석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도장 분실 신고는 하셨어요? 저희가 며칠 내로 계약해야 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이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처리 못했다. 며칠 더 걸릴 것 같구나.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식당을 나와 그들의 차를 타지 않고 고집을 부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정기 예금 통장과 도장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다른 곳에 숨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켜니 아들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주말에는 계약해야 해서요. 부탁드릴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베란다 밖 누렇게 뜬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 동안 물을 안 줬더니 말라 비틀어져 있더군요. 저란 사람도 저 화분처럼 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밥 한 끼로 제 뜻을 알았으려니 했는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품을 하며 문을 여니 아들은 쇼핑백을, 며느리는 꽤 비싸 보이는 외투 2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캐시미어 니트예요. 날 추워지는데 딱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웃으며 옷을 소파 위에 걸쳐두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2벌 합쳐 70만 원이 넘더군요. 너희 이런 거 살 돈은 어디서 났니? 에이, 효도하는 셈 치는 거죠. 며느리는 가볍게 말했지만 눈은 제가 마음을 돌렸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3잔을 내왔습니다. 몇 마디 안부 인사가 오가더니 금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엄마, 은행 일은 정말 아직이에요. 아직이다. 어제 갔는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왔다. 제가 무덤덤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제 발급 안 받아도 돼요. 어머님이 정말 도와주실 생각이면 스마트 뱅킹으로 이체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 통장 보여드릴게요. 영수증 확실히 써드릴게요. 아이 달래듯 느릿하고 상냥한 말투였습니다. 하나만 묻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2 사람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집을 사려고 하는지 묻고 싶구나.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전세살이는 불안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안정된 집이 있어야죠. 남의 집 살면서 아이 키우긴 싫어요. 지금 임신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며느리의 말투가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웃음기는 여전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든 거 모르시잖아요. 어머님 때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쉬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요. 학군 따져야지. 맞벌이 해야지.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집을 사면 명의는 누구 앞으로 하니? 그 말에 공기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출은 제가 받으니까 공동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좋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의는 너희 부부, 사는 사람도 너희 부부, 대출도 너희가 갚고,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것도 너희 몫이네. 나는 1억 원을 내고 이거구나.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돈만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좀 멀리 봐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멀리 봐야 하는 게 나니 아니면 너이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갚는다니까요. 엄마 1억 도와주시면 나중에 제가 꼭 보상해 드릴게요. 그 보상이라는 게 언제니? 내가 죽기 전이니? 죽고 나서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속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 따윈 없었던 겁니다. 달콤한 말과 효도 흉내는 그저 제 지갑을 열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가져온 니트를 쇼핑백에 다시 넣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효도하고 싶으면 이 옷 살 돈 아껴서 월세나 보태 써라. 큰 소리는 치지 않았지만 제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들을 보낸 후 방에 들어와 인터넷으로 생전 신탁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내 수중에 없으면 누군가는 그 돈을 탐내고 얼르고 달래서라도 가져가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때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다는 것도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겠죠. 이상하게도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거절하니 누군가 제 뒤통수를 노리는 듯한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기예금 통장을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도 아무도 모를 복잡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 돈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체크카드가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잔액 부족이라더군요. 현금으로 계산하고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며칠 전부터 은행 알림 문자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카드는 정기 예금이 아니라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던 입출금 통장이었습니다. 근처 ATM으로 달려가 잔액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잔액 520영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2억만 원이 있어야 할 통장이었습니다. 작년에 받은 퇴직 성과급까지 넣어둔 비상금이었는데 은행 창구로 달려가 최근 3개월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명세서를 뽑아주며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군요. 고객님, 최근 한 달 사이에 400만 원씩 5번 인출되었네요. 마지막에는 200만 원 이체도 있고요. 총이 2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서명 전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제기하시려면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건네준 전표를 보는 순간 심장이 ඈ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필체. 석자의 받침을 낚싯바늘처럼 꺾어 쓰는 버릇. 제 아들 민석이의 글씨였습니다. 시간대도 딱 맞았습니다. 저녁 7시 제가 주민센터 노래교실에 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카드는 늘 제 가방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에 아들이 제 휴대전화로 공인인증서를 깔아주고 은행 앱을 설정해주겠다며 신분증과 카드를 잠시 빌려갔던 것을요. 그때 저는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엄마를 챙겨준다고 고마워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으니 아들이 모를 리 없었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카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 둔탁한 칼이 되어
제 남은 자존심을 난도질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네가 내 통장에 손댔니?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그만해라. 네가 돈 뽑아간 시간, ATM 위치 다 확인했다. 전표에 내 서명도 있더구나.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달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잠깐 융통한 거예요. 지혜가 계약금 모자란다고 난리를 쳐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도둑질을 해.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돈 아니었어요. 조금 미리 쓴 것뿐이에요. 조금. 2억만 원이 조금이니? 엄마, 저 나쁜 놈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제발 경찰에 신고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이기에 제가 지금 이 전화를 끊지 않고 있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전화 끊어라.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서명 전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먼 노인네도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인출기도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풍기만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급기야 문을 발로 차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저 진짜 급해요. 엄마 돈 많잖아요. 그거 조금 쓴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러세요. 저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 땀 냄새까지 풍기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일그러지며 애원하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연을 끊으시면 어떡해요? 우린 피를 나눈 모자지간이잖아요.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비밀번호 내가 알아내서 쓴 거 맞지?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네 엄마 돈 훔치는 법을 배웠니? 훔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혜가 돈 못 구하면 친정으로 가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도 지우겠다고. 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임신했니? 아니요. 하지만 준비 중이었잖아요. 임신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래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핑계로 내 노후 자금을 털었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죄지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인 30대 아들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기에 괴물로 만들었을까? 너는 내가 늙었으니 돈 쓸 일도 없을 테고 그 돈으로 너희 부부 평화나 사라고 생각했나 보구나.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제거되잖아요.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면 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당장 나가라. 안 그러면 진짜 경찰 부른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요. 1억이 꼭 필요해요. 대출 이자도 너무 비싸고 지혜가 힘들어해요. 저는 톤을 높이지 않았지만 가장 날카로운 말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 돈 훔쳐도 되고 내 처가 불행하면 내 노후를 희생해야 하니.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보긴 하는 거냐? 아들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 했겠죠. 그래서 진짜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네가 인출한 모든 명세서, 서명 전표, 그리고 방금 네가 자백한 녹음 파일 다 있다.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찰에 안 넘길 수도 있어.
대신 오늘부터 그 2억만 원 다 갚아라. 이자는 안 받으마. 하지만 용서도 안 한다. 엄마, 지금 당장은 돈 없어요. 그럼 내 처한테 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돈 구해 오라고 해라. 다시는 내 돈에 손대지 마라. 아들은 후회와 원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도망치듯 다급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까지 맞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화내지 않으면 영원히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제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갈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사실을 말했을 것이고 분명 며느리의 주도하에 다시 연락이 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목소리에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그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엄마 돈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그이가 워낙 단순해서 그래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돈 정말 급해서 잠깐 융통한 거예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차용증도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 마세요. 차용증, 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돈 어차피 나중에 민석 씨한테 주실 거라고. 교묘한 화법이었습니다. 사과하는 척하면서 결국 어차피 내 돈 될 거 미리 쓴 게 뭐 어때서라는 논리를 펴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 너희 둘 다 집으로 와라. 보여줄 게 있다. 보여줄 거요? 그래. 인출 내역, 서명, 녹음 파일. 다 보고 나서 얘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투명 비닐 파일마다 날짜, 금액, 서명,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내용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가 아닌 식탁 의자에 앉히고 마치 청문회 하듯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게 너희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간 증거다. 민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는 애써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무슨 범죄자 취급을. 장난하는 거 아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다. 첫째, 돈 갚아라. 둘째, 이 자료 들고 너희 회사 감사팀과 경찰서로 간다.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선택이다. 너희는 나한테 선택권도 안 주고 돈을 훔쳤지만 나는 기회를 주는 거다. 민석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갚을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50만 원씩. 이자는 안 받으신다고 했죠? 매달 50만 원. 단 한 번이라도 밀리면 바로 회사로 찾아간다.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제거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듯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뺏기고 속고 이용당하는 노인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산이 낡은 빌라, 남편과의 추억, 아들의 성장 과정이 묻어있는 곳이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니 운 좋게도 재개발 호재 덕에 금방 팔렸습니다. 6억 5천만 원, 세금과 복비를 제하고 6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병원과 시장이 가깝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소형 아파트를 3억 원에 샀습니다. 남은 돈은 연금형 펀드와 채권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자와 제 연금을 합치니 혼자 살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옛집을 한번 둘러보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하고 쾌적했습니다. 경비실이 있어 택배 받기도 좋고 쓰레기 버리기도 편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여동생 집이 있어 자주 만날 수 있었죠. 동생이 제 새 집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야 진짜 언니 인생 사는 것 같네. 그러게, 옛날엔 남의 인생 사느라 바빴는데 이제 내 차례가 왔나 보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진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큰 지출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지 않았던 그 1억 원 중 일부를 털어 15일짜리 서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죠. 여행 떠나기 전날 공항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새로 산 트렌치 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오마. 동생은 언니 멋져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아들은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유럽의 풍경은 눈부셨습니다. 파리, 로마, 스위스의 알프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였습니다. 돌아올 때 제 가방은 초콜릿과 기념품으로 가득 찼지만 누구에게 선물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먹고 보고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국 후에도 아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달 50만 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될 뿐이었습니다. 효도 상환금이라는 입금자명을 볼 때마다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엄마, 저 집 앞이에요. 1층 로비로 내려가니 아들이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새 집에 들어온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좋네요. 편하시겠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지혜랑 헤어졌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왜? 제가 무능하대요. 엄마한테 돈도 못 받아오고 빚만 있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혼하자고 하네요. 저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8 먹은 남자가 갈 곳을 잃고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가 불렀습니다. 네, 너는 결혼을 했지만 가장이 될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거야. 힘들면 엄마한테 손 벌리고 아내가 닥달하면 부모 탓하고 넌 늘 도망칠 곳만 찾았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혜가 떠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네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남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네가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안 도와줘도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을 거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이제 빈털털이에요. 일어나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빚은 네가 갚고 내 인생은 네가 수습해라. 엄마는 더 이상 내 뒤치다거리 안 한다. 대신 가끔 밥 먹으러 오는 건 받아주마. 단, 돈 얘기는 꺼내지 마라.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은 처량했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노년은 인생의 찌꺼기가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황금기라는 것을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는 삶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결국 자식까지 망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 인출기 취급을 받는 부모들의 이야기.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어머니는 아들을 용서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더 냉정하게 끊어냈어야 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착취,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